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회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에서 2021년에 작업을 해서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이미 제가 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강의했고요.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이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이용이 거의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 파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평한 상속채무 청산 절차의 진행과 상속인이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여 2017년 7월 17일부터 상속재산 파산 제도의 안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한 사건, 아직 다른 관제인 어떤지 모르지만 100% 상속인만 한 사건만 이제 한번 관제 사건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재산 파산 한 10건 정도 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상속인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유증을 받은 자라든가 혹시 상속채권자, 개인 파산에서 채권자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파산에서도,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상속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및 유언집행자가 하는 것도 이제 예정돼서 법조문에 규정해 놨는데 그런 실제 케이스가 아직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관제인 세미나 같은 걸 좀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앞으로 이제 사례가 등장하면 지속적으로 한번 임상에서 체험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제인 중심으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나중에 그거는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권이 없습니다.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104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재산분리 제도도 거의 행사를 안 하죠. 민법에서. 이것도 이제 사실 케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아마 되게 거의 거용업을 안 합니다. 제도가 인용이 안 되면 법전의 어떤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산법도 거의 한 40년 정도 장식 30년 정도 35년 이상 장식에 있다가 이제 꺼낸 거죠. 2000년 이후로.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산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그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이라든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추후에 어떤 입법으로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지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의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의한 경우, 수유자는 유언을 받은 사람이죠. 수유자에 의한 경우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표시로서는 일반적인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자 파산 신청과 다른 점은 채무자를 표시하는 이외에도 상속인을 기재한다는 점입니다. 신청권자가 많은 관계로 상속재산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명확하기 위해서 신청인, 상속채권자, 신청인, 수유자 등으로 괄호 안에 신청인의 자격을 표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일반 채권자 파산은 채권자 한 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채권자, 유언집행자, 상속재산 관리인, 그 다음에 상속인. 상속인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이제
상속인이지만 한정승인자 중에서 한 명이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적 자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가로 열고 표시하자는 얘기죠. 현재 대법원 사이트 양식모음에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상속인 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나누어 신청서 양식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상속채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이 기재례이며 상속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면 족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기재례에서 표현은 별도의 상속인란은 불필요합니다. 아래의 기재례도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인,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채권자일 때는 여기다 이제 채권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채무자, 상속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일 때는, 상속채권자일 때는 상속인도 쓰라는 얘기죠.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든 상속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이든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 절차에 파산관장이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면책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여기선. 채무자인세법은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 겁니다. 법인 파산과 유사하죠. 법인 파산. 면책제도가 없습니다. 신청 이유. 채무자인생법은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는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설은 채무자인생법 제299조 3항의 반대 해석상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파산 원인을 소명할 필요 없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인생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채무 초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시에는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는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기재례이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생법 299조 3항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는 때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 등은 상속채권자보다 망인의 재산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실무는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망 누구누구에 대해 별점 소명자료와 같은 금 몇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하 체급불능. 첨부서류. 채무자인생법은 상속재산 파산의 원인으로 상속재산의 채무 초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로서 그렇죠.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한을 첨부하고 파산의 원인인 채무 초과 상태는 집행불능조서, 재산명시 절차에서 망인 등이 작성한 재산목록 등이 재산 없다는 재산목록 등이 전형적인 소명자료가 됩니다. 사실 채권자 파산도 그렇지만 재산명시까지는 해야지 채권자 파산은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망인 등에 대하여 이건 일반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하여 망인 등이 제출한 재산목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파산하고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 일반 파산 사건은 파산 신청에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물려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재산이 혼합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인생법 제300조는 민법 1045조에 기한 채산이 아니라 재산이죠. 재산 분리가 허용되는 기간 내 혹은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 승인 또는 재산 분리가 있을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인생법 300조는 민법 1045조에 기한 재산분리가 허용되는 기간 내, 이게 3달이죠. 혹은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생법 300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을 민법 1045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만일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관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 사건은 상속 개시질에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입니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주소지를 알 수 없은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곳이나 상속재산 소재인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부총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의 딱 예를 들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입니다. 사망은 서울 국립요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요양원에 있다가. 그러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 주소지이기 때문에 성남지원입니다. 상속 개시지는. 근데 그럼 한정승인은 어디다 해야 되냐? 거기다 해야 됩니다. 성남지원에다가. 그리고 성남지의 상속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니까 수원지방법원에 최종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남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원이고요. 경기도 북부는 의정부가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상파의 장점으로는 첫째, 상파를 이용하여 파산관제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편파 변제라든가 엉뚱한 변제, 자기가 아는 채무자한테만 변제하든지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죠. 둘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속재산 파산이 활발하기 전에는 민법상 임의변제를 통해서 한 두세 건을 했습니다. 그때는 절차가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의 보험회사 다니시던 분이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서 4천만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이죠. 근데 그 수당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4년인가 3년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단 한정승인 해놓고 그거 돈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그때 채무가 보니까 직장인들, 동료들한테 돈을 많이 껐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미망인은 그 한정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수당은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3년 기다려라. 그 다 들어올 때까지 모아놨다가 그 돈을 동료를 비롯한 금융권 채무자 다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때 제가 다행히 상속 파산관제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응용해서 해보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한정승인만 하고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요. 그때 세금도 먼저 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은 단순 승인이 되거나 은닉이 될 수가 있죠. 잘못해서. 그쵸? 자기 실수를 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상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 해소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은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계속 넘어갑니다. 나중에 사촌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상속 포기에 국고에 귀속되겠죠. 그러는 동안 채권자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땐 내가 그냥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관제를 선임해서 환수를 하죠. 누가 승계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넷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쵸? 파산 절차에서. 그래서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큰 장점이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상속재산 파산하고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등록세는 상속인이 고유 채무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없네요. 여기. 예.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이제 서서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가지 점을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 강의할 때는 강의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청대리인이나 뭐 일반 그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상속재산 폐쇄의 장점만 얘기했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 신청할 때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해주는 재단채권으로 인식하는 채무자나 이런 잘못된 법률 상식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정 근거는 재단채권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냥 뭐 재단채권이나 해서 관제인이 혹시 뭐 줄 여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확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장례비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파산채권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굳이. 다만 절충설로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재단채권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설은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비에 대해서 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 변제가 가능하다. 이거 잘못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채권, 뭐 예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 뭐 소규모 자동차 등을 상속해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 했을 때 그 등기를 일단 한정승인자로 남겨두고 매각을 하거나 뭐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때 일단 상속인으로 일단 이름을 찍어야 됩니다. 이 찍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혹은 등록세라 그래요. 취등록세라 그럽니다. 이 세금이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해주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그냥 한정승인자가 부담해야 될 고유채무로 돼버립니다. 이게 참 뭐 웃기는 판례지만 이 판례가 지금 최근의 판례가 아닙니다. 2007년도 판례입니다. 뭐 그 사이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판사님들이 이런 걸 이제 관제인들이 자꾸 재단채권으로 뭐 먼저 변제해 주려고 하니까 리서치를 해서 야 이거 아니야. 이건 서울 대법원 판례상 2007 행정사건이 구누두입니다. 1심은 구, 고등법원은 두, 대법원은 두입니다. 2007 두, 뭐 땡땡땡땡. 여기서 이거는 고유재산, 고유채무다. 상속인이 부담해야 될, 너가 원래 한정승인 했으니까 너가 부담해야 될 채무지, 이게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은 아니다. 상속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 받아야 될 재단채권이 아니다.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상당히 유리됐죠.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2018년까지는. 아니 그쵸. 일반인들은 한정승인 하는 이유가 뭐 빚이 많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빚보다 재산이 많았으면 당연히 그 채무는 한정승인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죠. 근데 채무가 더 많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진짜 그야말로 마이너스가 됐을 때 또 세금은 내. 그 등록세, 취등록세, 이게 작은 금액은 상관없지만 뭐 최근에 많은 경우는 70억에서 한 1억 정도를 취등록세를 부담하는 사람도 봤고, 3천만원짜리 부담해서 상담 오신 분 있고, 1,000만원 때문에 문제돼서 이제 상담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직접 관제한 사건 중에서 700인가 800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상속재산 판산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근데 대안이 없어요. 관제인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일반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정승인 해라. 근데 부동산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 금액이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분쟁, 싸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대에 독박 쓰겠습니다.
해서 부동산 뭐 세금이 뭐 몇십만원, 뭐 몇백만원은 부담하겠다 라는 것까지 다 고지해주고 한정 승인을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죠. 한정 승인 했다가 세금으로 거덜났다. 아, 세금 그냥 두드려 맞아서 억울하다. 왜 변호사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속포기하면 세금 안 물어요. 그쵸? 변호사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법률 자문을 진짜 제대로 못해주면 일반인은 이게 재산이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뭐 죄송하지만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요. 그걸 모르고 이제 한 2007년부터 관제 업무를 하고, 그때는 상속재산 파산 제가 다행인지 몰라도 다 그런 사건은 피해 갔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자산화가 엄청난 재산, 거의 전 국민의 70~80%가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쵸? 예금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금 갖고 있지,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만 갖고, 어떤 사람은 채권 예금만 갖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빚변이 없어요. 땅덩어리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금이 많겠어요? 빚덩이지.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 상속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상파를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상당히 부동산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파에서 관제인이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했을 때 여기서도 부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 소송을 관제인이. 그러면 상속인, 망인, 돌아가신 분이 망인한테 혹은 망인의 가족들한테 생전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거액을 이체했다. 이게 어떤 출처가 아니면 뭔가 사행위성이 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단순 증여를 하거나 뭔가 부당한 증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집을 사주거나 자금에 보태주거나 장사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행위가 될 수도 있죠. 이거를 부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391에서 395조를 400조인가 거기에서 준용을 할 수 있어요.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해보고 최근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틀어막은 사건도 있습니다. 일부러 딱 뭐 상속재산 파산 이제 상담이 와서 해줄라 그랬더니 이 문제가 뭐 죽기 전에 보증금을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게 어머니 명의로 넘어갔어요. 그게 면제재산 범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 3,700, 수도권 3,000, 과민억제권 3,400,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 2,000, 시골 군 1,700. 그 범위 내에는 뭐 옮겨봐야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 금액이 컸다. 그러면 관제인이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특정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초과인 상태, 지급불능인 상태에서 아들한테 뭐 사업자금으로 1억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름대로 지금 사업에 성공했어. 아들도 망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 살아. 사업이 탄탄대로 올라왔어. 그럼 너 토해내라 1억. 채권자 줘야 돼. 이렇게 부인 청구를 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 민법상 변제 절차를 취하면은 이런 거는 관제인이 알 수가 없죠. 채권자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한정 승인의 위배돼서 뭐 단순 승인 효과가 나는 거 아니죠. 망인의 생전행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인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정 승인의 이 매뉴얼에선 상속재산 파산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장래 절차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라. 두 번째, 취등록세 문제, 부인 청구 당할 수 있다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재산 파산에서 신청 비용은 재단 채권입니다. 그건 이제 여분으로 알아두시고, 단점은 저는 이제 3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그동안 서울해생법원에서 2017년 7월 17일부터 이제 서울가정법원하고 연계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하니까
서울해생보험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가면 이런 상속재산 파산 이거 갖고 옵니다. 서울 한정승인 받으신 분이 뒤에 안내문이 있어요. 공고하고 서울해생보험에 가봐라.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알아봐라. 그럼 오십니다. 와서 이렇게 보면 적극재산, 소극재산 뭐 보니까 예금이 한 뭐 100만 몇만 원 있어요. 한 뭐 몇백 있어. 그 다음에 채권이 뭐 한 몇천, 몇억.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안내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딱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를 때려보고 시가를 따져보니까 이 취등록세를 따져봐야 돼요. 취등록세 따져보니까 근데 이미 한정승인 하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부동산은 상속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취등록세는 뭐 상속재산 파산 전에 이미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뭐 의뢰인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법률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로스쿨 1학년 때겠죠. 민법 총칙, 곽윤직 교수님 민법 총칙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 배웁니다. 모든 법대생, 그쵸? 법대생, 로스쿨생 태아의 권리 능력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태어나는 걸 태어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정지조건설이 다수설인가 통설 판례였죠. 해제조건설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사산을 조건으로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이게 해제조건설이죠. 근데 정지조건설이 통설 판례고 우리나라는 태아는 제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상 태아를 권리 능력자로 보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오직 태아 정도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태아인 경우 그쵸? 태아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야지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태아는 뭐 태아가 이제 권리 능력자가 하면 이제 법률의 세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크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쵸? 권리 능력을 일단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법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름 지어주고 호적 창설하고 그쵸? 뭐 사생하다 그러면 그다음 외국인이다 그러면 뭐 서울 김씨, 강남 김씨, 반포 김씨 다 청과 본을 창설하고 호적 창설해 줍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육비 정도 문제가 되고 그쵸?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속재산 파산해줘. 그럼 상속재산 파산 전에 먼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 그냥 아예 승인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단순 승인입니다. 3달 내에 선택을 해야 돼. 그것도 짧죠 기간이. 그 다음에 부친이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채무자 중에서 재산이 적으면은 또 이거를 누구는 상속 포기하고 누구는 협의 분할하고 누구는 한정 승인할지 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누구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고 또 누구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들어왔을 때 또 관제인한테 시달리는 부인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엄청 복잡합니다. 하면 할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3달의 기한이 있어요. 황금 같은 그쵸? 그 3달 90일 정확하게 또 3달입니다. 사실 90일도 아니에요. 3달 3달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실제 90일이 넘습니다. 30일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누구는 상속 포기하고 누구는 협의 분할하고 누구는 파산하고 누구는 상속재산 파산하고 이걸 다 법률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는 그냥 법무사 시키고 근데 우리나라는 비용이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네 법무사한테 아는 법무사한테 그냥 이 등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쵸? 등기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법률 효과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오늘도 뭐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 구제해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쵸? 나중에 관제인한테 1, 2억 털어 넣어야 돼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그쵸? 일단은 스톱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뭐 마련해라고 지금 조언을 했는데 어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달
10월 27일, 2020년 10월 27일 날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파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아파트를 누나가 다 해먹고 자기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 나중에 그 사람 개인 파산해서 협의 분할은 사형입니다. 관제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3달, 3달입니다. 90일이 아니에요. 10월 27일부터 3달은 11, 12, 1월 27일입니다. 초일 불산입하고 28일부터 27일입니다. 바로 뛰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촉박합니다. 그분도 뭐 아마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제 유튜브도 듣고 이것저것 듣고 막 하다가,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유튜브로 떠드는 게 그거예요.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 계속 이거를 세분화해서 상속재산 파산, 장점, 단점, 뭐 매뉴얼 강의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떠들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떠들면 알아듣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갈 테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느낄 겁니다. 이게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이게, 그쵸? 자기가 중의 제머리 못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를 알아도 내가 못해요.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 전문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계속 이제 유튜브로 계속 떠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은 아주 잘 기술해 놨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제 좀 더 전문화된 변호사나 신청대리인, 관제인들, 저도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선 강의 못하고 아까 그 변호사 이제 조만간 토요일날 변호사님들 상대로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차원에서 떠들어 봤을 때 거기에는 그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한 서너 개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 매뉴얼대로 하시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 파산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개인회생은 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한편으로 또 쉬운 측면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개인회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